나는 그냥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나고 내려갈 생각이었어. 아니, 장가간 자식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요즘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야. 너희는 잠시 빌려서 사는 거고 내 집 내가 오는 걸 가지고 네가 이렇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내가 자주 찾아오길 했니? 아무 때나 찾아가서 들어가길 했니? 아니, 됐다. 그냥 집 비워줘라. 뭐라고요? 집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식 섭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너희도 다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너희 돈 한 푼 안 내고 여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집 비워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홍유실 씨입니다. 그리고 45세 아들 박찬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 씨는 아들의 매정한 말에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토록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은 몰랐습니다. 장가 보낸 뒤에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니 이렇게 모진 말을 뱉는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홍 씨의 집, 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결국은 돈 때문이죠. 홍 씨는 서울에 있는 3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꽤 넓지만 대단히 오래된 아파트였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집 주고 홍 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도 아들은 작아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아파트는 위치도 그저 그렇고 오래돼서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아들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한 채 해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집을 날려먹고 전셋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홍 씨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역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덩달아 아파트 가격도 껑충 뛰었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다가 아들에게 상속해줬으면 아무 탈이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 전에 생겼습니다.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요즘 자꾸 기침이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병원에 가봤는데도 별 이상 없다네. 그리고 세상만사 귀찮고 기운도 없고 그래. 갱년기 같은 건가? 홍 씨는 어느 날 고향에 있는 여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뭐가 문제인지 복잡하고 탁한 서울에서 벗어나 한적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 같은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아들에게는 말해보았자 바쁘니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 우울함은 더 커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살아. 좋은 공기 마시고 땅 밟고 살아야지. 갑자기 여기를 다 정리하고 내려가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 건너편 집 살던 아저씨가 자식이랑 합가한다고 월세 준다고 그러던데. 거기서 좀 살던가? 연락처 알려줘?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전부 정리하고 내려가는 것은 두려웠지만 잠시 살다 온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홍 씨는 솔깃했습니다. 고향에서 조금 지내다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서울에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 계시게요? 글쎄,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네. 지내보고 좋으면 오래 있겠지. 그러면 집은요? 비워둬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다시 올라오지. 아들은 홍 씨의 계획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세요. 저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래. 홍 씨가 당장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식이 가까이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짐을 싸서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홍 씨는 시골 생활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자연이 가까웠고 고향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알던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어울렸습니다. 몇십 년 만에 땅을 밟고 사니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집이라 월세도 엄청 적었고 무엇보다 여동생과 바로 건너집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여동생도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반년 정도 명절 때도 올라가지 않고 지내니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엄마, 잘 지내시네요. 그럼 얼마나 좋은데? 기침도 안 한다. 어떨 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아주 내려올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엄마 아파트 있죠? 내 집이 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사실 애들도 컸는데 좁은 집에서 살기가 그래서 이사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전세라도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평수 넓혀서 가는 것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아들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해줬던 집을 날려먹은 것이 아들 본인이라 당당히 말할 처지도 아니었죠. 너는 이 집 낡아서 싫다고 그런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더 낡았어. 준다 그럴 땐 싫다 하더니 에이 고쳐서 쓰면 되죠. 다 리모델링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엄마 다시 돌아갈 건데 그때 되면 나가려고? 저희가 살다가 엄마 몸 불편해지고 그러면 그때 합치면 되죠. 어쩐 일인지 합가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깔끔하게 고쳐서 살고 있을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첫째도 대학 가니까 기숙사 살든지 자취를 하든지 할 거고요. 그러면 방 하나 남네요. 홍 씨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집도 오래 비워두면 못 사요. 거기서 그렇게 잘 지내시는데 금방 돌아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고 첫째도 곧 대학 가야 되는데 깝깝하네요. 홍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홍 씨가 그 집 외에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집이 있어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위안이 있었는데 아들네가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합가하는 것도 쉬운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엄마 80 넘고 그러면 그때도 혼자 사시게요? 어차피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이 집에서 모시면 더 좋죠. 홍 씨는 아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식이 힘들다고 부탁하는데 어차피 비어있는 집, 놀리는 이 아들이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마음 같으면 몇 년간은 이곳에 머물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럼 집은 너무 고쳐서 살지는 말어. 나중에 나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그 돈이 아깝잖냐. 전세 뺀 돈도 꼭 그대로 두고 돈 좀 더 모아서 다시 나갈 생각까지 하고 들어가란 소리야.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해. 그러니 아들이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웃었습니다. 더 늙으면 꼭 모시겠다고 걱정 붙들어 매라며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말에 홍 씨도 마음속으론 무척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홍 씨는 시골에, 아들은 홍 씨의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홍 씨네 집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말에 여동생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창구가 명예 달라고 해도 그건 주면 안 돼. 알지? 요즘에 그러면 쪽박 차는 거야. 아이고, 그럴 일 없어. 어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나 죽으면 자연히 자기 건데 뭘. 걱정 말어. 그래. 혹시나 먼저 달라느니 그런 얘기를 해도 딱 잘라서 말해야 해.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 그럴 놈은 아니야. 참나? 사람이 나빠? 돈이 나쁘지? 홍 씨는 여동생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아들이 슬쩍 이야기를 꺼내길래 거절을 해둔 참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아파트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노후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 씨는 시골 생활에 만족했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올라갈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삼촌 이번에 칠순잔치 한다 그래서 엄마가 다음 주 토요일에 올라갈 거거든. 아, 그러세요. 잔치를 해요? 저 토요일 점심에 약속 있는데. 아, 그러니. 바쁘면 나만 갔다 오면 되지.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간단하게 한대. 근데 여기까지 오시게요?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뭘. 그래서 올라간 김에 너희한테도 한번 들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니? 아,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래. 토요일 점심때 잔치 갔다가 오후에 갈게. 그럼 주무시고 가세요? 아마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늦을 텐데. 저녁 먹고 하루 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홍 씨의 말에 뜸을 들였습니다.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집 어떻게 고쳤나도 좀 보려고 하는데. 아, 네. 알겠어요. 어째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한다고 한 건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냐, 너 바쁘면 그냥 잔치만 다녀와도 되고. 아니에요. 일정은 없어요. 그때 뵐게요. 그래서 홍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줘. 창구네로 간다며? 가지고 가서 창구도 주고 시골에도 한 통 가져가서 나눠 먹어. 이걸 다 어떻게 챙겨가? 아, 창구한테 내려와서 들고 가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알았어. 잘 먹을게. 고마워. 동생의 칠순 잔치 겸해서 점심을 함께 먹고 먼저 집을 나섰는데 남동생이 얼마 전에 담근 김치라며 김치통을 3통이나 택시에 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갖고 가나 눈앞이 깜깜하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아들이 지난번에 김장하면 김치 좀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아들네로 가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홍 씨는 김치통들을 가지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데 도저히 이 김치통들을 혼자 올라갈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5분쯤 기다리다가 며느리한테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일단은 집 앞까지는 들고 가야겠다 싶어서 하나씩 나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은 김치통 하나를 들고 홍 씨의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홍 씨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죠. 홍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에 자신이 썼던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삐삐삐삐. 비밀번호를 바꾼 듯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홍 씨는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도 김치통 2개가 남아 있었죠. 아니,
아드님 부르시지? 왜 혼자 옮기고 계세요? 경비실에 있던 경비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오랫동안 근무하던 사람이라 홍 씨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시골에서부터 들고 올라온 거예요.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받은 건데 아들이 있을 줄 알고 무턱대고 가져왔네요. 여기다 놓으면 되죠?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따가 음료수 좀 사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제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니? 왜요? 도착하셨어요? 그래. 지금쯤 도착한다고 얘기했잖아. 저도 점심에 약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리가 이제 끝나서요. 이제 갈게요. 얼마나 걸려? 글쎄요. 20분 정도요. 그럼 비밀번호 좀 알려줘. 좀 들어가 있게.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아들이 대답 없이 머뭇거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때문에 홍 씨는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내가 뭐 훔쳐가니? 그러면 20분 동안 여기 서서 기다려? 그러제서야 아들이 비밀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들어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문 밖에 김치통들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시 부엌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한숨이 났습니다. 김치통이 무거운 게 아들 탓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문이 그다지 달갑지 않은 듯한 아들의 태도에 김치도 괜히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같이 살 거라고 집을 달라고 그러더니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으려 하고 말이죠. 몇 달 만에 처음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떨떠름한 기색인 것이 서운했습니다. 홍 씨는 한숨 돌리고 다시 일어나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리모델링을 한 건 아니고 도배 장판만 한 것 같은데도 홍 씨가 살던 것보다는 훨씬 새 집 같았습니다. 베란다도 둘러보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죄송해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전화도 안 받아서 아주 혼났다. 네 삼촌이 저 김치를 주는 바람에 김치요. 아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김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안 반가워해도 김치는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베란다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 집 구경하셨어요? 그냥 거실 좀 둘러봤어. 아, 안방에 막 들어가 보시고 그런 건 아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 들어갔어. 거실이랑 베란다 구경하고 있는데 너희가 온 거야. 그래도 아들네 살림이 있으니 여기저기 뒤져볼 생각도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는요? 아직 안 먹었지. 아직 저녁을 먹기에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서성거리며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 고기 좀 싸왔는데 이거랑 김치랑 먹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반찬은 하지 마라. 그러자 소파에 앉아 듣고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사 먹지. 뭘 번거롭게 집에서 차려요. 삶은 고기니까 그냥 김치를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경 쓰인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차릴게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 반쯤 드러 누워 있었습니다. 애들은 늦게 들어오니 다 공부하느라 바쁘죠. 그러고선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들이 저러고 누워만 있으니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불안석인 며느리가 딱해서 홍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여기 근처에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아들은 듣는 채도 안 하고 며느리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셋이 앉아있는 공기가 불편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결국 집 밖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뒤에 있는 조그만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씨는 이곳에 괜히 왔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도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고 괜히 며느리 밥 얻어먹으러 온 주책맞은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신경도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란 영원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홍 씨도 며느리도 돼보고 시어머니도 돼보니 모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겠죠. 30분쯤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들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아까 일러준 비밀번호를 떠올려 보려다 멈칫하곤 손가락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벨을 눌렀죠.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는 아들이 대뜸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홍 씨도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나도 지금 집에 가야겠다. 저녁을 이르게 먹어서 아직 늦은 시간도 아니고 충분히 버스를 타고 내려갈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에서 잠까지 자면 어느 누구도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시계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면 약속 늦는데요. 됐어, 멀지도 않아. 버스 타고 가면 돼. 수십 년을 산 동네이니까 버스 노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는 날에 굳이 약속이 있다며 나가려는 아들과는 한 차에 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길은 왠지 씁쓸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들의 태도를 보니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홍 씨가 다 정리하고 올라가겠다고 하면 과연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에 갈 일이 있더라도 굳이 아들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게 오히려 홍 씨도 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홍 씨가 서울을 떠난 지 2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동생이 드러누워 있는 홍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다시 단단히 얹혔는지 약을 먹어도 복통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을 때는 체해서 그렇다는데 요즘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배가 자꾸 아프니 기력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었습니다. 큰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병 키우지 말고. 아이고, 진짜 그래야겠다. 어지간하면 홍 씨도 약만 먹고 말았을 텐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아들네 집과는 걸어서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들은 직장인보다는 근무가 자유로워 전화를 하면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벌써 아들네 갔다 온 지 10개월 정도가 흐르기도 했고 코앞에 왔다 가면서 연락도 안 하는 건 가족 사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집 앞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안 바쁘면 밥 한 끼 먹자고 하니
아들이 별다른 말 없이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왔다니까 걱정이 되나 보다 싶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오니 아들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쁜데 연락한 건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고 5분쯤 가서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둘이 밥을 먹는 듯 했습니다. 연락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중에 아들이 홍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좀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홍 씨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불러낸 게 맞으니 홍 씨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너 바쁘면 바쁘다고 하지. 그런데 홍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 오면 얼마나 왔다고. 그리고 병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고 묻는 대신에 이렇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내려가셨으면 잘 사시지. 왜 자꾸 오세요? 그리고 이 집도 저희가 살고 있으면 일단은 저희 집인데. 이렇게 내 집 드나들듯이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어서 내뱉는 말들은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집 내놔라 한 것도 아니고 아들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한 것일 뿐이었는데 그 대가는 이런 잔인한 말들이라니 속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럴 거면 진명이라도 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라도 편하죠. 기가 막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홍 씨도 더 이상 아들에게 쩔쩔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너 내가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기나 했니? 아니면 내 집이니까 아무 때나 드나들기라도 했니? 집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내가 찾아오는 게 싫은 거잖아. 싫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생활이 있는데 지금도 저도 할 일도 있는데 엄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을 해봐. 바빠서 갑자기는 시간을 못 낸다고 하는 게 서운하겠니? 아니면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게 서운하겠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너는 그냥 엄마가 오는 게 싫고 귀찮은 거야. 엄마 몸 안 좋아지면 그때 합가하자고 했으면서 여태 딱 2번 왔는데 2번 다 이렇게 질색팔색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겠니?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그냥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잠깐만 만나고 내려갈 생각이었어. 아니, 장가간 자식이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시다고. 요즘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홍 씨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내 집이야. 너희는 잠시 빌려서 사는 거고, 내 집 내가 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 아니, 월세를 줘도 집주인이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월세 내는 세입자라면 나도 안 찾아온다. 그러자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려갈게.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또다시 아들에게 말로 얻어맞고 돌아오는 길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놈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웠는지 전부 자식만 탓할 순 없겠죠. 아들이 40대까지도 부모 집에 공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 끊임없이 도와준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지난날의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시골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홍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런데
다시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첫째도 이번에 대학 가잖아. 방 하나 비지? 그제서야 아들이 주저리 말을 늘여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시면 저랑 애엄마는 일하니까 집안일은 거의 엄마가 하시게 될 텐데. 넓은 집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둘째도 곧 고등학교 가고 하면 손자 눈치도 봐야 하고, 엄마는 또 며느리 눈치도 봐야 하고, 서로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아파트 옆에다가 방 하나 얻어드릴게요. 끝까지 자신을 실망시키는 아들. 홍 씨는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도 모두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그냥 집 비워줘라. 뭐라고요? 아들이 단번에 역정을 냈습니다. 집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자식 섭섭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정말로 다시 올라오시게요? 그럼 차라리 이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세요. 첫째 쓰던 방 내드릴게요. 집을 비우라니까 그제서야 같이 살자는 아들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올라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너희도 다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서 나가. 아니, 어차피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작은 집 얻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싫다고 하셔서 다시 같이 살자고 하잖아요. 이젠 내가 같이 살기 싫어졌어. 아니,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사람 저밖에 없는 집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주시는 것도 싫다, 같이 사는 것도 싫다 그러시면 그냥 저희 쫓아내는 거밖에 더 돼요? 절대 못 나가요, 저희는. 그놈의 어차피라는 게 어디 있니? 누가 이 집 너 물려준대?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펑펑 쓰다 다 쓰고 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정 안 나간다면 내가 집을 팔아버리던가 새를 놓던가 할 거니까. 서로 불편하고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최대한 빨리 비워줘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 생길 거예요. 종래엔 협박을 하는 듯한 아들. 문제는 너희가 생기겠지. 돈 한 푼 안 내고 여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달라고 하기 전에 집 비워줘.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전세자금도 다 쓰고 없다며 애절하게 읍소했습니다. 그 돈도 그새 홀랑 써버린 것을 보면 알만했습니다. 이 집도 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쫓아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버티다가 반년 뒤에 강제로 짐을 빼야만 했습니다. 홍 씨도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 위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팔거나 새를 놓겠다고는 했지만 홍 씨는 그 집을 여전히 비워놓고 아직도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버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검사했던 건 천만다행으로 단순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정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엔 계속 시골에서 살 듯했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으니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마음도 편했고 집값이 무척 오른 상태라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펑펑 쓸 만큼 쓰다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눈 뜨고 코가 베일 뻔했습니다. 자식이라도 모든 걸 다 주면 안 된다더니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이라도 없었다면 어떤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까 상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래도 홍 씨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홍 씨는 그래도 양반인 듯 했죠.
하지만 아들과 이렇게 등지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자식이 아닌 다른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큰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훈을 뼈에 새기고 꼭 실천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우, 엄마. 처갓집 식구들 다 듣는데 왜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통화 소리 다 들리는데. 너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몇 시야? 금방 출발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엄마 지금 바깥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니까 택시 타고 시내에 가 계시라니까. 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신경 쓰이게. 그리고 간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하시니까. 애엄마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불안해하고 신경 쓰잖아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택시는 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어. 그런데 너는 엄마 걱정보다 너 처갓집에 창피한 게 먼저란 소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옷도 다 젖어서 춥고 지쳐. 그런데 너는 그런 엄마 생각은 안 해? 내가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야.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뭐 너희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만 지키면 되는 문제잖아. 지금 이게 뭐니? 아무리 너희 처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오기로 했으면 처갓집에도 네가 잘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거기는 엄마 기다리는 거 알고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너는 그 집 종도 아니고 왜 가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지금 출발해요. 짐 챙기고 있어요. 아니야. 됐어. 급하게 올 것 없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더 놀다 와. 그렇게 일어나기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갈 테니까. 아우, 엄마. 지금 간다니까 왜 또 그러세요?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택시도 없다면서요.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볼일 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전명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39세 구준호입니다. 지난 추석, 전 씨는 폭우 속에 작은 우산 하나의 의지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도 비에 맞아 신발에 사납게 튀는 흙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 대문 앞에 내려놓은 비에 젖은 김치통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먼 길을 왔는지. 전 씨는 울분을 참으며 걸음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씨도 원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네가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 알았다면 결코 이 빗속에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 걸려 아들네 집에 온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명절이라고 그렇게 음식 차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도 평생 그 고생하셨는데 이제 없애죠. 지난 겨울에 전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설에는 모이지 않고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아들이 추석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를 지내지 말자고 얘기했죠. 사실 그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에 차마 없앨 수 없었던 행사였죠.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는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전 씨가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아들네는 명절 당일 아침 일찍 오곤 했죠. 그러면 이번 추석에는 안 내려올 거니? 지난 설에도 보지 못한 아들네였습니다. 1년에 2번 명절이 아니면 멀리 사는 아들을 볼 일이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갈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해야죠.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 그럼 하루만 있다가 가서 쉬어.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제부터는 명절마다 어머니가 올라오실래요? 어머니가 혼자니까 버스 타고 올라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루 주무시고 가시면 되니까. 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절엔 집에서 자식이 오길 기다렸지.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최근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는데 이사한 아들네 집까지 찾아가는 길도 걱정이 되었고 말이죠.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오시면 되니까 저희가 차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차도 엄청 막히잖아요. 그건 그랬습니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먼 길을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힘들게 올 것을 생각하면 자신 혼자서 올라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추석 때는 내가 올라갈게. 그래요, 그럼.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터미널에서 택시 타서 보여주세요. 아, 엄마. 올 때 김치도 2~3포기 갖고 올라와 주세요. 지난번에 택배도 보내줬잖아. 벌써 다 먹었어? 묵은지가 다 떨어졌다네요. 늘 김장을 하면 가장 많이 챙겨서 보내주곤 했는데 아들 준호는 김치찜, 김치찌개 같은 김치로 한 요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김장이 다가올 때쯤에는 늘 전 씨의 냉장고에 든 것까지 더 보내주곤 했습니다. 아, 너무 무거울까요? 아냐. 3포기만 가져가면 되잖아. 그리고 어차피 버스 타고 가니까. 들고 가지 뭐. 그렇게 전 씨는 추석에 아들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가 출발하는 전날에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비 온다니까 조금 일찍 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처갓집 가거든요. 내일 점심때쯤 시간 맞춰서 집에 갈 테니까 엄마도 좀 빠른 버스 타세요. 그래? 비가 많이 온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산 챙기시고요. 그래. 알았다. 12시까지 도착하면 넉넉하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에 오르는 전 씨의 손에는 아들에게 줄 김치통과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비가 쏟아졌고 차는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르게 버스를 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맞춰서 도착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씨의 집에서 아들이 사는 경기도까지 3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1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출발하셨어요? 출발했지. 너희 잘까봐 전화 안 했는데 네가 빨리 출발하라 그래서 진작 버스 탔지. 아, 그래요? 아들이 곤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아, 그러면 도착하시면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점심때까지 못 갈 것 같아서요. 뭐? 왜 사돈네에 무슨 일 있니? 아, 그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처형이 온다고. 만나고 가라고 해서요. 아, 차례 지내고 오나 보네. 네. 장모님이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셔서. 그냥 가버리기가 입장이 좀 그래요. 그래. 그렇겠네. 알았어. 그래도 금방 오지? 그럼요.
처형 오자마자 인사하고 바로 갈게요. 마을 입구 보시면 작은 찻집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최대한 빨리 출발할게요. 그래. 알았다. 바깥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슬슬 아들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전 씨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버스는 터미널에서 멈췄습니다. 시간이 11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집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택시는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전 씨는 낑낑대며 김치통을 챙겨 내렸습니다. 우산을 제대로 펴기도 전에 택시는 출발했습니다. 전 씨는 비에 젖은 채로 전 씨는 찻집을 찾았습니다. 두리번 거리니 불 꺼진 카페 하나가 전 씨를 반겼죠. 아이고, 문을 닫았네. 하긴 명절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이곳에서 기다릴 생각만 했던 자신의 아둔함을 탓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식당으로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불은 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를 피할 곳은 보이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은 저기 멀리에 보였습니다. 전 씨는 우산을 쓰고 아들네 집을 찾아서 걸었습니다. 20가구 정도가 있는 듯한 작은 단독주택 단지였습니다. 차가 한두 대 보이긴 했지만 다들 집을 비웠는지 무척 고요했습니다. 비가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일러줬던 주소에 적혀 있던 번호가 보였습니다.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구나. 대문을 밀어보았지만 굳게 잠겨 있었고 담장이 높아서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문 위쪽에 작은 지붕이 있긴 하지만 폭이 좁아서 비를 피하기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는 들고 있던 김치통을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저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데 옆집 대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네 대문과는 다르게 위에 넓은 지붕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기 카페에 들어가 계세요. 아니, 문을 닫았더라고. 아, 그래요? 다른데 문 연 곳 없어요? 다 문을 안 열었어. 그래서 너희 집 앞에 와 있어,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산은 있죠? 있긴 있지. 근데 너는 아직 출발 안 했어? 네. 처형이 차 막힌다고 늦어서요. 그냥 가기엔 장모님하고 애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차 타고 3, 40분은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차가 막히면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시간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대답을 하려는데 옆집 건물 거실창이 열리며 사람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전 씨가 수상한지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씨가 찔끔 놀라 얼른 아들네 집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엄마는 차라리 택시 타고 다시 터미널에 가서 기다릴게.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곳도 많으니까. 아, 그러실래요? 저 그럼 출발할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 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김치통을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대문 앞에 그대로 둔 채로 마을 입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도로에는 택시는커녕 차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시내에는 차가 많던데 이곳은 꼭 다른 도시 같았습니다. 10분쯤 기다리는데 역시나 택시도 버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비는 그칠 생각을 않고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신발은 이미 엉망이었고 바지도 무릎까지 젖은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아들네 집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느라 꼴만 더 비 맞은 생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갈 수 있다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안쪽 건물은 어떨지 몰라도 대문은 열쇠로 굳게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괜히 다시 한번 문을 흔들어 보자 찰컹찰컹 문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기다렸는데도 아들에게선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점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보고 싶은 며느리 마음도 알겠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걸 보고 싶은 안사돈의 마음도 알겠지만 며느리의 언니는 전 씨보다 아들네와 훨씬 가까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사이였죠. 그리고 이렇게 비가 퍼붓는 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아들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이 정도까지 늦는다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전 씨에게로 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일찍 출발하라고나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전 씨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 와서 이 비 속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다면 좀 더 늦게 출발하거나 아예 다른 날에 왔을 수도 있었겠죠. 전 씨도 아들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갓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가 갔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1시가 넘어가자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출발했다는 말이라도 들으면 언제쯤 도착하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겠지만 기약 없이 이렇게 빗속에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도 부쩍 쌀쌀해지는데 비까지 내리자 추위 때문이라도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길 기다리겠지만 전 씨는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묻지 않아도 아직 사돈 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지 아주 시끌벅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도 잘 들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요. 어머니, 뭐? 지금 일어난다고? 아까 출발한다더니 여태 출발도 안 했어? 지금이 몇인 줄이나 아니? 전 씨도 말을 곱게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 없는 아들 며느리가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전 씨가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도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기다리시는 거 아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와서요. 지금 얼굴 봤으니까 바로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전 씨가 꼭 명절에 며느리는 가족도 못 보게 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전 씨가 화를 누그러뜨리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엄마, 저한테 전화하시지 왜 애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받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네가 전화 안 받았잖냐? 아들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지 탁 하고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엄마. 처갓집 식구들 다 듣는데 왜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통화 소리 다 들리는데. 너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몇 시야? 금방 출발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엄마 지금 너희 집 대문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그니까 택시 타고 시내에 가 계시라니까 왜 대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신경 쓰이게. 그리고 간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하시니까 애엄마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 불안해하고 신경 쓰잖아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택시는 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다릴 곳도 없어. 그런데 너는 엄마 걱정보다 너 처갓집에 창피한 게 먼저란 소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잖아요. 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죠. 아들이 누그러진 말투로 이야기했지만 전 씨는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옷도 다 젖어서 춥고 지쳐. 그런데 너는 그런 엄마 생각은 안 해? 내가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야. 저희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처형 보고 가라고 장모님이 붙잡으시니까. 엄마가 뭐 너희가 버선발로 나와서 반겨주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만 지키면 되는 문제잖아. 지금 이게 뭐니? 아무리 너희 처형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오기로 했으면 처갓집에도 네가 잘 얘기를 하고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거기는 엄마 기다리는 거 알면서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데도 너희 붙잡아 두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 지금 일어나요. 엄마. 지금 출발할게요. 이렇게 늦게 올 거였으면 일찍 출발하라고 하질 말던가. 그것도 섭섭했습니다. 전 씨가 늦을까봐 빨리 출발하라던 아들은 자신이 조금 기다리는 건 싫고 전 씨가 기다리는 것은 괜찮은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출발해요. 짐 챙기고 있어요. 아니야. 됐어. 급하게 올 것 없다. 처갓집 식구들이랑 더 놀다 와. 지금 출발하더라도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전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한다는 아들의 말도 이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일어나기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는 다시 집으로 간단 소리야. 아우, 엄마. 지금 간다니까 왜 또 그러세요? 저도 진짜 속상하고 곤란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저도 맘 같아서는 진작에 일어났어요. 저도 여기서 입장이 있는데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곤란한 상황이잖아. 괜히 엄마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너는 거기 처갓집에서 더 놀다 오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택시도 없다면서요. 걸어가든 버스 타고 가든 알아서 할 테니까 볼일 봐라. 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까부터 출발한다 하는데 또 언제 출발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씨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빨리 가보라고 하지 않는 사돈에게도 화가 났고 며느리에게도 섭섭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꺼내기 어려우면 며느리라도 나서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늦게 오더라도 버스가 다니긴 할 테니 버스라도 타고 다시 터미널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전 씨는 대문 앞에 놓여있는 비에 젖은 김치통을 보았습니다. 꼭 제 처지 같았습니다. 저것도 주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들고 가는 게 일일 것 같아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겨우 막아주고 있는 우산을 고쳤으며 걸음을 떼는데 옆집 대문이 끽 하고 열렸습니다. 아까 거실 창으로 마주쳤던 그 집주인인 듯 했습니다. 전 씨는 흠칫 놀라 빠르게 지나치려 했지만 옆집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 계시던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 여기 옆집이 아들네 집이에요. 그러세요. 비도 많이 오는데 왜 안 들어가시고 계속 바깥에 계세요? 아, 아들이 늦는다고 해서요.
그러자 옆집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라도 들어와서 기다리시겠어요? 전 씨가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고, 다 젖으셨네. 이 동네는 한적해서 어디 갈 데도 없으실 텐데요. 아들보다 모르는 옆집 주인이 더 전 씨를 걱정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죠. 아니요. 집에 돌아가려고요. 아들이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늦는 데서요. 그러세요. 먼 길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버스도 잘 안 다녀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계셔보세요. 옆집 주인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자 흰 수건을 하나 들고 나왔죠. 여기 이걸로 닦으세요. 콜택시 불렀으니까 조금 있으면 저기 입구에 올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건은 가져가시고요. 전 씨는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곤 짧게 인사를 하고 들어간 옆집 주인. 전 씨는 수건으로 머리와 어깨, 바지를 닦으며 택시가 온다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했는지 아니면 전 씨가 간다는 소리에 안심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괘씸한 마음의 아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채 안 돼서 택시가 도착했고 전 씨는 다시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비를 제대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산에는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수건으로 닦는다고 닦았지만 전 씨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버스라 명절 당일인데도 표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힘이 풀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2시간도 넘게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들이 지금 도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무척 침울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집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참 의미 없게 보낸 명절 하루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설처럼 각자 연휴를 보내자고 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버스에 타서 한참 가고 있자 그때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집에 왔는데 진짜 가셨어요? 시간을 보니 역시 전화를 끊고 바로 출발한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 버스 타고 내려가고 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재촉해서 진짜 급하게 왔어요. 바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 집에 간다고 말했어. 터미널까지는 어떻게 가셨는데요? 옆집 사는 사람이 콜택시 불러줬다. 아니, 도대체 왜 가셨어요? 정말 왜 갔는지 궁금해서 묻는지 아니면 전 씨를 탓하는 것인지 모를 아들의 말. 너 우리가 몇 시에 만나기로 했고?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니? 그러자 아들이 괴롭다는 듯이 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했다고요. 근데 사위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자꾸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네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집 종이라도 돼. 엄마가 기다리니까 빨리 가봐야 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게 바보 천치지 뭐야. 그리고 너는 처갓집이지만 소영이한테도 실망했다. 사돈네한테 시어머니 기다린다고 가봐야 된다는 말도 못해.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소영이 들어요.
겉봐라. 넌 네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소영이도 시어머니가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는 거겠지. 됐다. 이미 버스 탔어. 진짜 가실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꼭 전 씨가 과민 반응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빗속에 장시간 기다리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과연 장모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태평하게 굴 수 있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지난번처럼 그냥 각자 집에서 보내자. 그러자 아들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 사정도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만 죄송하다고 해. 그럼 이만 끊자. 버스 안에서 통화하기에는 충분히 민폐스럽게 긴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전 씨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만약 전 씨의 어머니가 이런 날씨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모보다 우선인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씨는 크게 알았습니다. 환절기에 오랫동안 비를 맞아서 그런지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는 한참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장 때가 되자 슬그머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꼭 지난 추석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김장 언제 하세요? 2달은 연락 없이 지냈으면서 그놈의 김치는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김장은 왜? 아,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김장할 때는 저희가 한번 내려갈까 해서요. 그런데 지난번 김치통을 두고 오면서 전 씨도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김장을 딱 10포기만 할 거야. 네? 10포기면 너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전 씨 혼자서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내 먹인다고 하루 종일 혼자서 수십 포기씩 허리가 끊어지게 김장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 아들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었죠. 전 씨는 아들네처럼 김치 요리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10포기면 1년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사 먹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그렇게 많이 김장 못해. 아, 그러니까 저희가 갈게요. 너희가 뭐 김장을 할 줄이나 아니? 생전 와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그래? 요새는 사 먹는 김치도 맛있다더라. 김치 하나 때문에 괜히 먼 거리 왔다 갔다 할 건 뭐 있니? 그러자 아들이 지난번 화가 아직 안 풀렸느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화 풀리실 때도 됐잖아요. 내가 지금 화내니? 그게 아니라 괜히 불필요한 일을 해서 서로 마음 상하게 안 하려는 거야. 지난번에 깨달았어. 괜히 독립한 자식 먹이겠다고 김치 싸들고 올라가서는 지난번처럼 너희도 물론 나한테 서운한 게 있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다음 설에도 서로 오가지 말자. 나도 그냥 여기 친구들이랑 놀러나 가고 그렇게 시간 보내려고 한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자꾸 부대끼면서 살려고 하니까 늘 섭섭한 게 생기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생기고 그러잖냐? 나도 다시는 그런 불쾌한 경험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너희가 겪게 하고 싶지도 않어. 그러니까 우리도 무리해서 오가고 그러지 말자. 가까이 살면 모르겠지만 3시간 거리야, 3시간? 아들이 역시나 말이 없었습니다. 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그러는 게 오히려
앞으로 부모 자식이 더 멀어지지 않는 방법일 것 같으니까 말이야. 전 씨는 아들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납득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문자 메시지로 구구절절한 변명의 말을 늘여놓았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처갓집에서는 상황이 이러했다, 누가 이러했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중요했을지 몰라도 전 씨는 이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한 번 아들네가 오려나 언제 오려나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나를 초대해 주려나 아들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하고 그 집 앞에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릴 일은 더 이상 없을 테니 말이죠.